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대생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두 영상에서 14세기 중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드렸고, 이제 14세기 고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려의 상황은 두 편에 걸쳐 이야기할 예정이고, 오늘 영상은 엄밀히 말해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고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무신정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170년에서 1270년까지 고려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를 말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일본은 1185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고 했었죠. 그렇게 일본의 무사정권이 시작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고려와 일본 모두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무신정권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고려 무신 중에 정중부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정말 아끼던 장수였습니다. 정중부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용모가 우람했고 눈이 네모졌으며 이마가 넓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염이 그렇게 이뻤다고 해요. 1144년 궁중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무신들은 보통 주의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했죠. 당시 왕의 친위부대 대장이었던 정중부도 여기 있었는데, 이날 4시 김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돈중은 정중부의 외모를 시기하여 일부러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죠. 아끼던 수염이 불타자 개빡친 정중부는 김돈중을 후드려 패면서 쌍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김돈중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삼국사기로 유명한 김부식입니다. 당시 김부식은 권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김부식은 아들이 후드려 맞고 나니까 아들이 개판친 건 모르겠고 이건 자신의 가문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화를 내면서 정중부에게 벌을 주라고 인종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김부식이 당시 실세였으니까 인종은 할 수 없이 김부식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정중부는 인종이 정말 아끼는 무장이라고 했죠. 인종이 뒤로 몰래 지시해서 벌을 받지 않게 빼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정중부는 김돈중에게 원한을 품게 되죠. 1146년 고려 18대 왕으로 의종이 즉위를 해요. 당시 고려 무신들은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노역을 하면서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종은 즉위 초에는 문벌 귀족들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무신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전략이 문벌 귀족들에게 막히면서 문신 우대 정책을 유지하게 되고요. 무신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의종은 말년에 정사는 멀리하고 사치 향락을 일삼는 암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고려 의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딱 그 모습이죠. 의종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밖에 나가서 연회를 열고 문신들과 히덕거리고 놀고 먹고 하는데, 이때 무신들은 들러리로 호위만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점차 문신들이 무신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던 1170년 8월 보현원에 행차하던 의종이 갑자기 수박대회를 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의종도 바보가 아니니까 무신들의 불만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 갑자기 수박대회를 열게 된 거죠. 수박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보상이 꽤 두둑했나 봅니다. 이 수박 경기는 택경과 유사하다고도 하는데 손가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죠. 이때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소홍이라는 대장군이 이 수박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소홍 장군은 젊은 장수와 싸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장수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지쳐서 중간에 대회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할례라는 젊은 문신이 이소홍 장군에게 다가가서 조롱하면서 싸대기를 날리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의종과 문신들은 박장대소를 해요. 이때 제일 크게 웃은 게 임종식과 이복기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종 5품이었고 이소홍 장군은 종 3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30대 사무관이 3스타 싸대기를 날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문신들이 무신들을 하찮게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정중부는 할례에게 다가가서 갈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의종은 정중부를 말리면서 할례를 비호하고 웃어 넘겨요. 이 싸대기 사건이 그간 쌓여있던 무신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날 결국 이고, 이의방, 정중부를 중심으로 무신들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할례, 임종식, 이복기가 가장 먼저 죽고요. 김돈중은 빤스런을 합니다. 수염의 복수를 위해서 26년간 존버한 정중부,
그는 부하들을 시켜 김돈중을 찾아내 죽이게 되죠. 무신들은 핵심 관료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그 결과 문관 50여 명이 숙청됩니다. 이렇게 무신들은 정권을 차지하면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동생인 명종을 옹립시킵니다. 명종은 이렇게 허수아비 왕이 되죠. 무신 정권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요. 유고를 죽이고 예의방이 실권을 집니다. 그런 예의방을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이 죽이고 정중부가 실권을 차지하죠. 그 정중부를 또 청년 장수인 경대승이 죽이고 실권을 잡아요. 경대승은 5년 뒤인 30살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의민이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의민은 또 최충원한테 죽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최충원 때부터 무신 정권이 안정이 되어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 정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1231년 그들이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살리타를 앞세운 몽골 제국의 군대였어요. 1225년 고려로 왔던 몽골 사신 저고려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핑계삼아 본격적으로 고려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몽골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31년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고려로 침공합니다. 고려는 이때까지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였죠. 1차 침입 때 고려의 장군들이 수성전을 펼치면서 매우 선전을 합니다만 결국 개경이 포위당하자 고려 조정은 몽골과 강화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당시 무신 정권 권력자였던 최후는 몽골과의 항전을 결심하고 수도를 개경에서 광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요몽전쟁은 건너뛰고 1258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은 고종이었고 무신 정권의 실권자는 김준이었습니다. 어느덧 몽골은 고려의 9차 침입을 감행 중이었고 고려의 태자에게 나와서 항복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계속되는 몽골 군대의 남침으로 백성들은 잡혀가거나 투항을 했고 고려의 항전 능력은 한계에 달하죠. 이때 동북면 병마사였던 신지평은 끝까지 몽골에 저항합니다. 신지평은 몽골군이 화주까지 침입하자 도주, 화주, 장주, 의주 등 15주의 주민들을 강제로 죽도로 보내어 저항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죽도는 면적이 좁고 식수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죽도에서 살기가 빡세니까 주민들 19은 도망쳤다고 합니다. 민심이 바닥을 치겠죠. 이때 죽도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조이와 탁청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죠. 조이와 탁청은 몽골군과 손을 잡고 신지평과 경별초 부대를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의주에 있는 이한사라는 인물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뒤 하주 이북의 땅을 가지고 몽골에 투항하게 됩니다. 이한사는 원래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의주에서 원나라와 맞서 싸우다가 원나라 산지대왕의 계속되는 러브콜에 1252년 결국 원나라로 기순한 인물입니다. 1258년 조이와 탁청의 투항으로 몽골은 하주 이북 지역에 통치기구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쌍성 총관부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1259년 결국 고려태자 왕전은 뭉케칸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뭉케칸은 이때 남송을 치기 위해 출정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사를 해요. 뭉케칸을 만나러 가던 왕전은 뻘쭘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몽골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징기스칸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넷째 아들이 툴루이인데 이 툴루이에게도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툴루이의 아들은 나이 순으로 뭉케, 쿠빌라이, 훌레구, 아리크부카였어요. 뭉케가 사대칸으로 제의를 하고 있었죠. 쿠빌라이는 이때 남송을 치고 있었고 훌레구는 이슬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아리크부카는 수도인 카라코룸에 있었어요. 뭉케칸은 둘째인 쿠빌라이를 경계하고 막내인 아리크부카를 가장 아꼈습니다. 쿠빌라이가 남송과 대치하면서 시간을 끌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자 뭉케칸은 쿠빌라이를 밀어내고 본인이 직접 남송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사를 하게 된 거죠. 이때 훌레구는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아비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훌레구가 뭉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가 대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훌레구는 이슬람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토를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훌레구인 울루스, 즉 일칸국이죠. 사실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 둘만 놓고 본다면 아리크부카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수도를 지키고 있던 뭉케의 아들들과 황후들 모두 아리크부카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나 세력이나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여기서 고려태자 왕전이 고려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도박을 걸게 됩니다. 1259년 11월 왕전은 남쪽으로 가서 쿠빌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태자 왕전이 쿠빌라이를 만난 것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조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이 배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죠. 쿠빌라이는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자신을 찾아오자 고려는 당 태종도 항복시킬 수가 없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태자가 친히 나에게 왔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쿠빌라이는 태자왕전을 후대하고 그에게 호위병을 내주면서 고려로 귀국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몽전쟁은 사실상 종료가 되죠.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는 각자 대칸이 즉위한 후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1264년 쿠빌라이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쿠빌라이는 다시 한번 쿠릴타이를 열고 대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태자왕전은 고려로 귀국해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양반이 바로 고려 24대 왕인 원종입니다. 왜 쿠빌라이를 선택하셨나요? 가까우니까.